예, 소개받은 정태화 박사입니다. 참고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학교하고 달라서 정년이 60세입니다. 한참 일을 해야 되는 나이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많이 도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 용역 기회를 주시는 총장님들도 여기 몇 분 계신데 계속 저희가 힘드는데도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대학신문사에서 미래발전연구센터 대학 소장직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 맡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컨설팅 회사 속에서 대학교가 좀 어려워하시는 일들 주제로 그런 컨설팅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약 20년간 부원장, 본부장, 기획처장, 여러 실장들을 겸임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전문대학교 관련된 정책 연구나 그 다음에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설계, 그런 것에 대한 평가, 분석, 이런 실적은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를 오늘 발표드리는데, 항상 고민이 초청을 받으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그 발표의 양과 내용을 결정하는데요. 이번엔 고민하다가 워낙 총장님들 바쁘신 일정에 정부 정책의 흐름, 사회적인 흐름, 또 지금 대학교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매핑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총장님들 차에다가 두고 오다 가다 이렇게 학습하실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 드리자 하다 보니, 발표 시간은 30분을 줬는데 지금 페이지를 보니까 6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말씀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자료는 총장님 개인 혹은 저는 항상 이제 그 특징이, 어디 가서 특강을 하게 되면 제가 만든 PPT 파일을 이거를 PDF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본을 드립니다. 활용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사무국에서 오늘 여기 발표하는 이 자료를 원본을 갖고 있으니 요거를 받으셔서 그 대학교 가서, 저는 대학교 내에서는 요새 코로나 사정을 고려해서 주요 보직자분들하고 이런 주제로 또 다른 주제를 겸해서 워크숍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진행하시면은 좀 더 그 총장님네 대학교에 맞는 그런 내용들로 조금 구체적인 솔루션을 확보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저한테 주신 주제가 뉴노멀 시대가 왔는데 우리 전문대학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숙제를 주셨어요.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시긴 했는데, 이게 원래는 경제계에서 그렇게 썼던 말로, 이게 이제 다른 사회 이제 여러 가지 분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뉴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화 속에서 큰 변화와 혁신 과정에 새롭게 사회 영역에서 세팅이 되는 기준, 그 다음에 규범 혹은 현상, 이런 것들을 뉴노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현상 속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사회 전반의 어떤 변화를 표준으로 개념화하는 데서 활용이 되고 있다. 경제 분야 쪽에서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전문대학교의 뉴노멀을 뭘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총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른 학자들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지금 전문대학교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로 잡아본다면, 그리고 고민거리로 잡아보고 또 태클해서 해결해야 될 주제로 본다면, 온라인 교육의 확대, 그 다음에 입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 그를 또 타결할 수 있는 대안, 그 다음에 평생 직업교육 확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전문대학교의 가장 주된 현상이면서 새로운 규범 내지는 현상으로 정착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나 학계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3가지 현상을 쭉 현황을 좀 정리를 쫙 해봤고, 뒷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해당 대학교에 던져지는 과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거리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확대 부분은 이미 벌써 작년도 초부터 교육부가 여러 개의 그 정책들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교육부도 더 이상 이제 그 과거에 그 온라인 교육 20% 제한 이거를 유지할 수 없으니 사이버 대학의 100%만 아니면 99.9%까지도 대학교가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라고 어찌 보면은 방임은 아닌데 뭐 뾰족한 대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대학을 운영하는 데 익숙한 총장님들 이하 보직 교수님들이 좀 어려워지시는 거죠. 몇 %까지를 할 것인가. 또 감염에 따라서 규율은 어떻게 지역사회 감염자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지금 규정들을 만들고 계시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제 조금 더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기획처장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그 지금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획기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다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원격 교육의 질 제고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질 제고를 해달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제 교육부가 조만간에 그 원격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독립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지금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혁신 지역 사업의 포스트 혁신 지역 사업에 여기다 집어넣겠구나 하는 게 감이 딱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기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퀄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혁신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쭉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입학생 감소와 재정학과. 지금 뭐 이 부분은 심각하다 못해 상당히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2000년대 초에 벌써 전문대학교의 입학생 감소와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 연구를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그 연구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현상을 보고. 그래서 그때의 그 일어났던 현상 속에서 미국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엮어서 한국 사회도 한번 적용을 시키고 그때 기회가 날 때마다 대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마다 그 필요성, 중요성, 긴급성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에서는 제 얘기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도권에 있는 주요 보직자나 교수님들은 그렇게 크게 긴장들을 안 하셨다가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본물이 터집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새롭게 학교가 정원을 완전히 감축해내지 않으면은 현 상태 유지에서는 대학교는 존속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금 3년간의 트렌드를 보니까 대구 지역만 해도 뭐 98로 지금 시작했었는데 71.8로 아니 88.1로 나오고 21년도에 부산은 지금 심각하다 얘기 많이 나오고 대전 그러니까 70% 가까이 되면 전체 학생의 30%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인건비 확보도 어렵고 특히 학생에게 투입돼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이 확보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전문대학 입학관리자 협의회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이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 등 해서 앞으로 3년, 4년 동안에 엄청난 심각성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봐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뭐 혹자는 지방에서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엔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망한다 또 이런 기사를 쓰신 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남도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서울도 보니까 9개 전문대학교 중에 6개만 100%를 채웠고 3개 대학은 지금 100%를 못 채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많이 보셨던 그림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했던 전망인데 24년도에 한 12만 명이 지금 부족할 것이다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게 뭔가
위기는 왔습니다. 과연 이 위기에 우리 대학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들어보니 아마 5월 달에도 학과별 정원을 그 조정하는 계획을 뭐 교육부에다가 발표를 보고를 하게 돼 있고 하긴 한데, 현재의 그 구조로 가져갈 것이냐, 학과별 학생을 대폭 줄일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엄청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 줄이는 방향은 어디냐. 좀 안타까운 일은 여기 몇 개의 그 이공계 대학교 교수님들 지금 총장님 계시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있는 모 대학교에 컨설팅을 나갔었는데, 거기 대학을 보니까 이공계가 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50%, 60% 그나마 그 대학이 간호보건 계열이 100%, 90%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져서는 80이 나오긴 있긴 하지만 이공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로 지금 봅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교가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중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인력이라고 하는 태생의 의미를 본다면, 이 또 우리나라의 그 수출 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물론 앞으로는 IT 등의 첨단 산업이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지만 여전히 이공계의 학과들이 중요한데, 그 학과들을 학생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 3D 기피 현상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다른 각도에서 말고 이공계의,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뭐 몰락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한번 쫙 조사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희생이 지금 발생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또 총장님들이, 이공계의 총장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정말 사회적 이슈로 이거를 한번 제기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 총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공계 태생, 이공계 비중이 많은 총장님들끼리 한번 모여보세요 라고 그런 제안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좀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추계한 것을 보니까 2037년도까지 추계를 했는데, 뭐 현격하게 그 대학하고 전문대학교의 37년도 감축률이 이게 데이터가 맞으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맨 위에 유형해 보면 전문대학교는 마이너스 45.2, 그러니까 반타작이 난다 그런 얘기죠. 37년까지는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지역으로 가면 지방이 불리하고 권역으로 가면 당연히 이 또 권역에서도 편차가 큽니다. 전라권은 마이너스 48, 부울경 마이너스 40, 대경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암울한 지금 전망이 지금 이제 학교를 뒤덮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는 존재합니다. 같은 위기를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대학은 생존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던져주는 주제라고 봅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된 얘기에 보면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 40%가량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제가 그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교가 줄어들면서 지방의 도시가 죽는다는 게, 그게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비중, 중요성 이런 거를 정부가 고려를 하면서 이거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표만 가지고서는 그 학교를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그 지역 개념, 지역 발전 개념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얘기도 좀 보이스가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해드리고 싶고, 벚꽃 피는 순서로 학교가 망한다 그러면서 이 김도현 서울대 총장까지 하신 분의 컬럼 쓴 거를 보면 13년간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이제 대학은 갈 수 있는 거는 강소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규모 줄이고 감량 줄여서 그 안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4월과 9월에 그 교육부총리께서 이 지방의 이런 학생들 문제, 부족 문제 갖고 뭔가 그 고등교육 재정과 충원율 문제에 대한 큰 픽처를 그려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4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예의주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재정 악화 현상은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도 전문대학교, 사립대학교가 계속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 비해서 낮은 재정 지원, 낮은 등록금, 현장 실무 교육에 필요한 재정의 부족,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하고 나면 등록금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율이 20%다. 그러니까 100%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80%는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 장학금 주고 경상비 쓰고 나서 20%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산업체가 원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논거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와중에 지방대학들은 죽기 살기로 거의 아주 혈투를 벌여가면서 국고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거를 학생들 교육 쪽에 투자를 하는 이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획기적인 어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육지책 갖고는 전문대학교가 생존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립대학교 운영수지 추이 분석을 19년도에 교육부에서 했는데 뭐 현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수지가 뭐 말이 아니죠. 그 일반 사립대학하고 전문대학교 운영수지 결과를 봐도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고 재정 적자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는 몇몇 대학들은 이제 오로지 만질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모아놨던 적립금을 지금 손을 대는 쪽으로 지금 막 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적립금 규모가 4년제 대학에 비해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는 부족한 학생들은 있는데 학생들은 안 들어오는데 교수님들은 아웃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건비 충당하다 보면 그 적립금도 조만간에 제로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입학생 감소 문제의 현상이고 세 번째 주제인 뉴노미널이 하는 평생 직업 교육의 확대. 이게 어쨌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회를 위기가 생기면 기회는 존재하는 거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그나마 이 평생 직업 교육의 확대는 그런 면에서 앞에서 다루었던 학생 부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기회가 날 때마다 지난번에 그 고등직업교육 연구에서도 주제 강연을 좀 발표해달라고 해서 이 주제 갖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용어를 좀 잘못 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심한데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이 아닙니다. 사실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그 요람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스펙트럼의 그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교육을 얘기하면 정규 학교 교육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다 이걸 평생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크레임을 걸긴 걸어보지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말을 쓰는데 결국 여기에 평생교육은 성인 대상의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는 그 직업 수명도 감축이 되고 일자리의 불확실성, 근무 형태의 다양화 등등 해서 전반적인 직업 구조, 직무 구조가 변화하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그런 평생교육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을 꼭 학위는 아니더라도 나노디그리 같은 비학위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고령화 시기에 전체 60세 인구 중에 4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는 직업이 있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받아서 적립금을 갖고서 살 수 있는 분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3분의 2는 어떻게든 지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3분의 2에 저도 들어갑니다. 대학교 교수님이나 총장님들은 60세까지 이제 한 30년 근무하시면 적게는 400에서 뭐 350 그 정도의 언저리에 나오는데 이 국책연구소 저희 그 직능원을 포함한 KDI나 이런 데들은 그 적립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지금 한 달에 120만 원을 지금 받고 사는 게 제 소득에 답니다. 그거도 바깥에 나가서 좀 외부 활동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면 깎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0몇만 원이 깎여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나요? 저뿐만 아니라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직업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제2, 제3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평생교육은 앞으로 미래가 밝다,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회 구조적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최근 전문대학교의 그 뉴노멀은 전문대학교 여러분들 총장님에게도 숙제가 많습니다. 주어지는 숙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대학교 내부에서 보직자분들하고 중기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솔루션이 뭐냐? 지금 앞에서 세 가지 뉴노멀을 얘기했는데 첫째로 가면은 온라인 교육 체제인데 더욱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LMS 시스템입니다. 지금 대학교들이 LMS를 거의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을 시던 그런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에는 어떤 혁신성이나 전문성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말씀드릴 건데 선행연구들에서 보면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내의 원격교육의 문제점 진단, 환경적 문제, 학생의 문제, 교수 설계 문제, 운영상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선행연구에서는 만족도에 학생들 만족도에 교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학습자 요인, 교수자 요인, 컨텐츠 요인, 시스템 요인 이렇게 지금 정리를 비슷하게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 유튜브에 올라온 공학교육 쪽에 관련된 요 교수님, 조형희 교수님의 요 강의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아주 깊이 있게 공학 계열에 해당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공과대학 교수님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 운영이 어려운 점, 필요하기도 하지만 학생 이해도의 판단이 어렵고 수업 준비 시간이 많이 걸고 피드백 시간도 굉장히 소요가 되고 학생들 집중력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그 교육부가 사이버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의 20%만 그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 배경은 그 당시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대 문제 때문에 그걸 많이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였던 거예요. 사이버 대학은 완전히 별도의 시스템이었으니까는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100%를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그걸 확 100% 이제 풀어놨으니 교육의 이 온라인 교육의 질을 혁신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게 대학교 쪽에 떠밀려진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 개선 요구사항 같은 것들도 이런 게 나오네요. 인터넷 학습 환경을 좀 이해해야 되고 명확한 수업 목표 제시가 안 됩니다. 비대면에 맞는 수업에 맞는 수업 전략도 별로 적절치가 않습니다. 디지털 매체도 그 지금 자기네들 세대에서 쓰는 그런 매체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걸 다 충족을 시키려면은 인프라 깔아줘야 되고 인프라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미디어에 대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어떻게 지금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육부가 작년도부터 혁신지원 사업에서 연간 30-40%를 그런 쪽으로 쓰라라고 허용까지는 해줬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거지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그 정부 정책에 기반한 추진 과제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따라서 대학의 학사 제도는 다음의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그 총장님들께서 제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솔루션에 해당되는 합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격 교육의 20% 제한 기준이 폐지됐죠. 그리고 대다수 대학들이 원격 교육 체제를 대폭 확장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학교의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뒤에서 잠깐 그 혁신적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이제 훈령이 지금 고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훈령에 따라서 가칭으로 원격수 평가 인증제를 지금 도입할 것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표준화하고 이거를 규준화해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질 관리할 거냐. 이제 K-에듀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우리 대학교들 개별 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방침들이 나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해서 제가 생각할 때 쉽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한국에 오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이미 정부에서 허용을 했죠. 그 특정 대학교의 프로그램을 그 대학교가 허용만 한다면 거기에서
그 전인 교원 3분의 1인가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 계시면 그 학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도전하던 터에 이제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학교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현지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데 대전제는 이 학생들이 설사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학위된 수요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몇몇 총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산업체가 현장에 나가 있으면 그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현대나 삼성이 나가 있으면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화장품 업계가 나가 있으면 화장품 업계 사장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가서 얘네들이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적 LMS의 방안은 현재의 많은 대학교를 만났다고 자신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과거의 LMS에서 그 구상해서 운영했던 기본적인 학사 관리, 출석 관리, 수업 관리, 시험 성적 관리 여기에 그치고 있고, 아주 잘 나가는 대학교들이 줌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행을 한다고 해요.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PBL 플립 러닝도 이 안에서 매뉴얼 개발이 돼서 작동되어야 된다 주장을 하고, 더 나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코딩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키트를 구매를 해서 드론이나 3D 프린팅 등등 이런 것들을 학생이 재택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간호보건 건축 분야에는 AR, VR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AI 교육은 독자적으로 전공 분야 쪽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끌고 갔을 때 이 LMS를 통한 혁신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그 얘기를 주장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모 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이 얘기를 잠깐 들으시더니 자기네 대학은 상당 부분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닐걸요? 제가 직접 한번 연구해봐 드리죠 하고 했어요. 역시 총장님은 잘못 인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밑에 그 보직자분들이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대학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여기까지에다가 PBL을 하는, 플립 러닝을 하나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한 학과만 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도저히 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만간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얘기고, 구조조정 문제, 이 구조조정도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뭐 지금들 다 보니까 학교 내부에 규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무슨 지표를 가지고 뭐 등등등 해서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 준거를 규정이나 이런 걸로 확실하게 좀 못 박아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교 구성원 교수님들의 합의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 여기 서명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정량지표만 적용을 할 건지, 제가 과거에 그 대학교의 구조조정 방안 연구할 때 적용했던 이런 정성적인 지표까지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일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그 과거에 보니까는 지금까지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구조조정 관계로 교수님을 퇴출시켜야 되는 부분에 법적 소송이 이루어지면 90%가 대학교가 지더라고요. 다 교수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현상에 대학교가 좀 대응을 하려면 사례를 충실하게 조사해서 법원의 판례, 교원소청 심의위원회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례들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대안들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미래 입학생 확보 방안은 쉽진 않죠. 지금 다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지역 고교 재학생 대상으로 코로나 산업 관련 분야 방역 제품 및 공급 환자 관리 지원 등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은 어떨까? 사실 이것은 처음에 신설이 어려우면 평생교육원의 과정으로 만들었다가 그것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그를 과를 신설하거나 과의 전공으로 들여오면서 그 성인들이 그 학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청소년 입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매력도를 가질 수 있는 학과나 교육과정 운영은 여전히 필요하다. 교내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만들기만 하지 말고 이거를 돈만 따올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의 우리 학교의 학생 자원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메이커스페이스로 지금 교내 지원받는 전문대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까지도는 생각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 성인들 대상으로 평생교육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인 과정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모 대학교에서 요청을 한 것이 뭐였냐면 그 평생교육원 지금에서 그 후진학 선도형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선행학습 인정제를 도입해서 한 전체 졸업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졸업학점을 인정해주고 4분의 3에 해당되는 교육만 정규 학교 학생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을 좀 한번 연구해달라 해가지고 그걸 해드린 경험이 있는데 괜찮은 그런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은 강원도에 있는 대학인데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 학생들 고교 졸업자를 갖고서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벌써 이제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회 실무 계열 중심으로 미네르바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이게 지금 경기도에 있는 뭐 그 기획처장님 말씀인데 저도 말 공감합니다. 이제 미네르바 대학교에 관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사이버 대학교 한두 개에서 그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교의 모델을 도입하는 정도인데 검토 중인데 이제 상당수 앞서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전문대학은 미네르바 대학 모델을 도입하는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하나는 공학교는 어려우니까 사회 실무 계열 중심으로 간다. 그 다음에 학생도 재학 고등학교 졸업생이 아니라 성인 학생을 가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방학 기간에 그 학생들이 그 지역 사회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거나 실험 실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인턴십의 경험을 갖게 해줄 때 그게 미네르바지 오로지 온라인 교육만 해줘서 하기 준다가 미네르바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보다 미네르바 대학교 졸업생을 채용을 더 많이 하느냐의 이유는 그 비결은 바로 지역 현장에 가서 만나보고 경험하고 또 돌아와서는 온라인 학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유학생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온라인 교육으로 좀 모으는 것과 한국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놓치지 말고 본과에 있는 학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진로 지도를 좀 강화하는 부분. 재미난 현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 인력 양성대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3D 업종을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고육주책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 대졸자 애들이 전문대학교에 와서 이 과정을 이수하면 산자부가 취업까지 알선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내국 인력을 좀 흔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어서 확장은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 이런 대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그 군장대학교 이계철 총장님 벌써 이런 쪽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만 이거를 좀 확대해달라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wait a minute 좀 기다려보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전문대학교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 기능 인력을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안 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안 하고 전문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 양성 구조가 왜곡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3D 쪽으로 안 가거든요. 부모님이 못 가게 막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을 통해서라도 인력 양성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그 총장님들께서 한번 좀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확대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다른 대학들도 뭐 계시겠습니다. 평생교육의 확대 마지막입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태어나서 퇴직하고 정년에 갈 때까지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학교별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단계별로 직업생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그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두리뭉실해가지고 성인 전체의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타겟 그룹별로 한번 접근하는 모델. 그 다음에 그 좋은 그 교육개발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평생교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주는 시사점은 전문대학교가 그 정규 졸업 고졸생들뿐만 아니라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성인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전문대학교가 이제는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을
주변 조직이 아닌 핵심 조직으로 끌고 와서 운영할 때가 되었다. 이런 시사점을 지금 준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중도 포기한 원인을 따져보니까는 직장 업무 시간으로 시간 부족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그 주목되는 것이 교육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는 이 학교 저 학교 가서 그냥 벤치마킹 한다고 뺏기고 해서 학생들, 참여한 성인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성인들 수요자 학생들 입장을 주문식 교육화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게 중요하다. 매체 쪽도 그 다릅니다. 중졸 이하 성인이나 고졸 대졸자 이런 분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체 이하와 교육 방법에 대한 것도 차별화시키는 고민이 좀 필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분들에게 LMS를 통해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분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지식기술을 끊임없이 향상해야 된다. 76.4.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훈련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는데 도움 준다. 이렇게 국민들 인식이 상당히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전문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소양, 일거리, 시간 소요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강점 분야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쪽으로 특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시사점을 주는 거죠. 특히 요새 들은 얘기는 전문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사회교원의 경쟁자가 과거는 4년제 대학이었는데 글쎄 이제는 지자체가 그걸 다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그거를 다 하기 때문에 대학교가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지자체하고도 또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자체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전문대학교 우리 몫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업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을 직능원에서 저희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바꿔봤는데, 여러분 대학교에서도 이런 주제별로 여러분 대학교의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고, 성인 친화적인 학사제도, 이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인학습 인정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학점당 등록제, 등록금 분할 납부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인 학생들을 위해서 저러한 학사제도가 학교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으로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성인들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 평생교육원에 운영하고 있는 학과하고 그 다음에 정규학과를 서로 연결을 잘해서 평생교육원의 교수님들이 정규학과에서 성인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 개발하신 교수님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고 그 성인들은 추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RPL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정규학과에 만학도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간호보건계열 운영하는 대학교들은 평생교육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아까 말씀 그런 방역, 소독 이런 인력들을 성인들 대상으로 했다가 그거를 정규과로 운영하시는 문제. 그 다음에 여전히 숙제가 성인들이라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해결을 위해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이나 플립드 러닝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분들에게 아주 쉽게 그 기본적인 원리만 적용해서 아주 쉬운 모델로 이분들에게 적용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여기에 많은 총장님 벌써 국평원의 라이프 사업이나 후진학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계실 텐데, 이분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만든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연간 10억씩 뭐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미래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도 그 대학 내에서 평생교육은 주변 조직이지 중심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운영체제의 교무처, 학생처, 산단 이런 거에 못지않게 평생학습처가, 평생교육처가 그 1순위가는 아니어도 2순위, 3순위 정도는 차지해야 되는데 그 조직은 항상 밑에 가서 그냥 별도로 놀고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 지자체 지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 하는 얘기는 아까 박동열 박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간에 제가 참여했던 실적이나 4차 산업 쪽에 특강 다녔던 학교들 실적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굉장히 빨리 스피디하게 주마간상격으로
수박겉 학교식으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 내용은 해당 대학교의 총장님이나 보직자분들께서 요거를 한번 제대로 디테일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뭐 특강보다는 워크숍 같은 형태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시고, 그럴 때 저희가 좀 필요하면은 뭐 연락 주시면 저도 같이 거기서 참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요것은 PPT 파일인데 요것은 그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바로 오늘이라도 메일로 받으시든 뭐 USB로 담아 가시든 간에 뭐 무료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장님들께서 요거를 돌아가셔서 해당 그 학교 내에 보직자분들 학습용 자료로 이거를 뿌려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